우리에겐 언어가 필요하다. 입이 트이는 페미니즘. 이민경 지음. 챕터 4. 단호함은 필요하다. 저는 지금도 싸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불편한 마음을 안기보다는 피곤하더라도 대화로 푸는 편이 더 익숙하고 편합니다. 남을 돕는 일도 여전히 좋아합니다. 이 책도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굳이 나서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도 저와 비슷한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하지만 정말 원하는 대로 하기 위해선 우리에게는 단호한 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강남역 살인사건이 이 책을 쓰는 계기가 되었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건의 내용 자체는 어떻게 보면 특별한 게 없었고 오히려 아주 익숙했습니다. 여성이 죽었고 여성이라는 이유 말고는 죽을 이유가 전혀 없었고 이런 죽음은 어떤 여성이든 피하려야 피할 수 없다는 걸 아주 어릴 적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하필 이 사건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천천히 쌓여서 넘치기 직전까지 넘실거렸던 것을 이 사건이 정확히 관통한 느낌이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다들 비슷한 느낌인 것 같습니다. 비슷한 또래였고 비슷한 장소였고 비슷한 처지였기 때문일 겁니다. 여태까지는 살면서 각자 서로 다른 경험을 쌓으면서 살아왔다면 이번 사건으로 다 같이 내상을 입으면서 마음속에 동일한 조각을 하나씩 갖게 된 듯 이번 사건으로 다 같이 내상을 입으면서 마음속에 동일한 조각을 하나 갖게 된 듯 했습니다. 저마다 반응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걷다 말고 울고 에스컬레이터를 타면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고 길을 걸을 때 이어폰을 끼고 다니지 못하게 되고 호신용품을 사고 호신술을 배우겠다고 결심하고 그런데 문득 호신술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호신술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통한 가운데도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친절히 설명하고 인내심 있게 설득하는 단 하나의 선택지만 붙들고 끊임없이 마음을 다쳤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친절을 베푸는 결정은 오롯이 당신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도 물론 당신은 설명을 하기를 선택했기에 이 책을 읽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자유로운 선택이 되려면 다른 선택지를 고를 여지도 똑같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색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이 누구에게도 잊히지 않고 실제로 정확히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호의를 당신의 의무로 여기는 상황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친절함은 정말 선택이었을까? 몰라서 물어보는 사람한테 친절하게 설명하면 되지 꼭 나를 세워야 하나 생각할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누군가 내게 말을 거는 순간은 당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옵니다. 그리고 당신은 원하지 않는데 도무지 거절할 수 없어서 대화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책을 호신술에 비유한 이유는 사실상 우리에게는 대화에 친절히 응할 자유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유가 정말 자유인지 의문이 생겨납니다. 극히 최근 합정동 카페에서 이 책의 첫 번째 출판 회의를 하던 중에 생긴 일입니다. 출판팀을 포함하여 16명의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출시와 펀딩 프로젝트를 논의하면서 한창 회의를 하던 중입니다. 웬 하와이안 셔츠에 초록색 선글라스를 낀 아저씨가 오더니 묻습니다. 아, 여성분들이 여기 모여 계시네. 여기 뭐 하는 모임입니까? 왜 그러시는데요? 라고 무덤덤하게 물었습니다. 아,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서. 우리는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모임인가? 여성분들이 이렇게? 주제가? 말이 짧아집니다. 조금 머뭇거리다 대답을 했습니다. 페미니즘이요. 아, 페미니즘? 하하, 재밌는 거 하시네. 나는 영화를 하는 사람인데 얘기를 좀 할 수 있겠느냐고. 무슨 이야기요? 질문을 또 하니 의아해합니다. 그냥 광범위한 이야기.
대화를 할 의향도 시간도 이유도 없었습니다. 모두 노트북을 켜놓고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 죄송한데 저희가 회의를 하는 중이어서요.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기분이 나빴지만 적당히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기 오거나이저 누구인가? 당신이 대표야? 라며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 저희가 회의 중이라서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나 계속 대표자를 찾습니다. 자신이 대화를 거부당했다는 사실을 아예 이해하지 못한 듯합니다. 애초에 제대로 된 자기소개나 말을 건 이유에 대한 최소한의 설명, 갑작스러운 난입에 대한 사과나 조심스러움을 찾아볼 수 없는 무례하고 몰상식한 태도였습니다. 아니, 이렇게 사람 말 안 듣고 페미니즘을 한다고? 한국 페미니즘이 이래서 문제야. 왜 이러세요? 가세요. 왜? 경찰 부르시게? 불러! 사실 무서워서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도 지금 쓰려는 책의 내용이 있는데 친절하게 응하거나 쫄아서 기분을 맞춰줄 수는 없었습니다. 의연한 척을 했습니다. 가는 듯 합니다. 다시 옵니다. 이번엔 다른 팀원이 나섰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니, 이야기를 좀 하려고. 대표인가? 누구신데요? 누구를 왜 물어? 누구인지 알아야 대화를 하죠. 한국 사람이 누구가 왜 필요해? 한 민족이다. 처음부터 없던 논리가 박살납니다. 결국 다 같이 가시라고 외쳤습니다. 야, 얘기 좀 하자는데 너네는? 어휴, 라며 우리 테이블에 멋대로 자기 커피들을 올려놓고 설탕을 넣습니다. 이미 말투는 완전한 반발로 변했습니다. 설탕을 폭 넣다가 라떼가 테이블에 튑니다. 야, 너네가 무슨? 어휴, 이런 촌년들, 병신들. 그 밖에 어떤 일방적인 비방을 들었는지는 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곧 그는 유리로된 출입문은 열고 나갔습니다. 그러더니 옆 카페의 높은 테라스에 다리를 잡고 회의 내내 2시간여 우리를 주시하더군요. 이왕이면 친절히 설명하는 게 좋다는 말은 내 신변을 위해서 좋다는 말이었을까?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아마 혼자였다면 겁이 나서 친절하게 대화에 응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때의 대화에서도 제가 할 수 있는 대답이라는 건 정해져 있을 거고요. 그나마 그날은 16이나 되는 머릿수가 있었으니 하고 싶은 대로 단호하게 거절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가 거부 의사를 받아들일 줄 아는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었던 것은 유감이지만 말입니다. 한국에서 여성으로 살아가는 경우 당신에게 여성의 경험, 여성의 생각을 질문하는 남성이 기대하는 기본값은 당신이 친절하게 대화에 응한다입니다. 왜 이렇게나 대화할 의무가 없음을 강조하고 싶었는지를 첫 출판 회의에서의 이 사건으로 다시 느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대화를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조차 없는 대상으로 취급되며 아직까지 우리는 대화를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조차 없는 대상으로 취급되며 대화를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선택을 말하는데도 손이 떨리는 불안을 감수하며 욕을 먹어야 합니다. 당신이 여태까지 친절하게 대화에 응했다면 그것은 당신의 인격과 선심 덕분이기도 했을 것이나 온전히 당신의 의지만으로 그렇게 하기를 선택할 것이라 말할 수도 없습니다. 안전한 선택이기 때문이기도 했다는데 당신도 동의할 겁니다. 저는 곧 당신이니까요. 의도는 상관없다. 카페에서 만난 아저씨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 그는 우리가 자신의 좋은 의도를 거절했기 때문에 자신이 선하고 우리가 못됐다고 굳게 믿고 있을 겁니다. 아마 아직까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죠. 하지만 힘주어 말하건대 그쪽의 의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대화를 거절하는 순간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내 호의를 무시해? 저런 싸가지 없는. 감추어져 있는 말은 감히입니다. 그 뒤 우리에게 보인 행동으로 추측해보면 대화를 시작했다고 해도 이 말은 언제든 튀어나왔을 겁니다. 흥미로워서든 무서워서든 이야기를 나누어 봤다면 그와 의견이 다르거나 그의 말을 조금이라도 존중하지 않는 듯 보였을 때 곧바로 감히 이것들이 내 말을 무시한다고 받아들였을 겁니다. 좋은 의도로 말을 건 자신의 선의를
괘씸한 여자들이 무시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아저씨의 의도는 알아줄 바가 아닙니다. 단순히 괘씸한 여자애만 되면 다행입니다. 이 말이 비방과 폭력으로 이어질 확률은 상대가 자신의 의도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을 받아들여 소통을 포기하고 물러날 확률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쪽이 다른 쪽의 의도를 굳이 이해하지 않았을 때 감수해야 하는 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거기까지여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의 대화 요청을 거부하면서 무서워 손을 떨어야 했습니다. 상대가 내게 달갑지 않은 소리를 했을 때 그를 이해할 여지는 단 한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나의 순전한 호의. 그래도 좋은 뜻으로 한 말이겠지 라며 그의 말을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않는 건 오로지 내 선택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겁이 나서 선택의 여지 없이 호의를 지어 짜내거나 일방적으로 참는 경우가 많습니다. 겁이 난다는 건 실제로 물리적 폭력을 염려하는 경우만이 아닙니다. 혼자 예민하다고 찍혀서 고립될까봐, 주변에게 욕을 먹을까봐, 상대가 나를 안 좋게 생각할까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친절한 사람이 되곤 합니다. 상대의 말에 반박하거나 대화를 거절할 경우 너무나도 쉽게 좋은 의도로 말한 건데 쟤는 너무 예민하다거나 선의를 무시한다라는 말을 듣는 세상입니다. 사과문에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는 무용한 말이 반드시 들어가는 게 그 이유인가 봅니다. 자신의 선한 의도를 제대로 이해해 주기를 원한다면 전달을 잘해야 합니다. 거기까지가 의도를 가진 사람의 몫입니다. 상대의 감정을 상하게 해놓고 원하는 대답이 나오지 않는다고 상대를 비난하다니요. 너무도 비상식적인 일이지만 너무도 흔하게 벌어지는 일입니다. 특히 자신은 그래도 되며 저들은 나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한쪽 성별의 사람들에게서는요. 이는 힘을 가진 쪽이 하는 생각입니다. 나쁜 뜻은 아니었다는 말은 손쉽게 사용되고 생각보다 해악이 큽니다. 그 의도를 어떻게 표현했든 상관없이 해석도 당신의 목, 이해도 당신의 목으로 돌려버리니까요. 다음과 같은 말이 그들을 열심히 변호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들은 우리 사회에서 힘이 아주 셉니다. 제가 나쁜 의도로 그런 게 아니야. 제가 표현이 서툴러서 그래. 네가 이해해줘야지. 알고 보면 착한 애야. 네가 착하니까 좀 이해해줘. 쟤도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니 너무 그러지 마. 너는 어쩜 내 의도를 그렇게 무시하니? 설득을 해서 이해시킬 생각을 해야지. 왜 화를 내? 좋게 좋게 가면 되지 꼭 그렇게 반응을 해야겠니? 이쯤 되면 의도라는 게 그저 허울 좋은 방패막이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나쁜 뜻만 없었다고 하면 나머지는 다 당신의 몫이 되니까요. 상대를 이해하는 게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이 너무 많은 것을 당신의 몫으로 참고 견디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본 뒤 다시 선택하자는 겁니다. 의도가 좋으니 이해하기는 다음에서 보듯 여러 선택지 중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상처가 되는 말을 들었다. 상대가 좋은 의도로 말했는가? Yes or no. Yes면 상대의 마음을 이해해볼까? Yes or no. Yes면 상대의 말을 따를까? Yes or no. 비탈은 비탈이다. 제가 겪은 앞의 상황을 보고 더더욱 대화를 거절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한 선택이면서 당신이 원했다고 믿는 것은 아닌지,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하는지, 진짜 선택이긴 한 건지 곱씹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저는 대화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화는 2차적인 가해가 됩니다. 내가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내가 원치 않은데 내가 겪는 차별을 자신이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부정하는 상대와 나누는 대화는 나에게 또 다른 내상을 안깁니다. 게다가 요즘은 시비를 걸고 변명을 하는 행위마저 뭉뚱그려 대화라 부르곤 합니다.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했는데도 계속해서 나와 대화를 나누려는 시도는 나를 침해합니다. 이때 그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리베카 솔릿의
남자들은 자꾸 나를 가르치려 든다에는 내 말을 가로막는 것과 나를 죽이는 것은 하나의 비탈 위에 놓여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저는 요즘 이 말을 자주 실감합니다. 물론 합정 카페에서 만난 아저씨가 제가 대화를 거절했다고 저를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내게 대화를 강요한 상황과 성폭력을 똑같다고 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작동하는 원리는 같아 보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을 때 나를 침해하는 행위를 정확히 거절하지 않으면 그 행위가 무엇이든 나는 침해됩니다. 무엇이 침해되느냐가 때에 따라 다를 뿐입니다. 내가 부당함을 느끼며 감당해온 내 경험일 수도 있고, 한낮의 회의 시간일 수도 있고, MT 자리에서의 내 목덜미일 수도 있고, 결국 내 목숨일 수도 있습니다. 대화와 성폭력 혹은 살인은 아주 달라 보입니다. 대화에는 얼마든지 선의가 담길 수 있고, 건강한 대화는 서로의 의견 차이를 좁혀 건전한 시민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겠죠. 반면 폭력과 살인은 매우 사악한 범죄 행위이며 의도 자체도 다릅니다. 물론 이 두 가지는 다릅니다. 그러나 확실히 분절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내 말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의 거절을 동등한 인격체의 선택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에게 대화를 거절할 때 우리는 이미 모진 말을 하는 것 이상의 용기를 내야 합니다. 이 사람이 내게 앙심을 품을 수 있음을, 심지어 나를 죽일 수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리베카 솔릿이 말한 하나의 비탈을 이미 직관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더 들어봅시다. 헤어진 남자친구가 다시 기회를 달라고 학교 앞에서 매일 기다리는 상황은 당신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강남역 사건 때문에 당신은 죽을 수 있다는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 야, 이것 때문에 잠재적 범죄자로 몰려서 억울하다. 넌 어떻게 생각하냐?는 남자친구의 카톡은요? 소개팅을 한 뒤 마음에 들지 않는 상대가 끊임없이 연락을 해올 때는 어떻습니까? 동아리 사람들과 함께 술을 한잔하는데 슬쩍 내 몸을 건드리는 동아리 내에서 너무도 이미지가 좋은 선배는요?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내가 원하지 않을 때 성관계를 강요하면서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하는데 나한테 왜 그러냐고 하는 건요? 어디까지 안쓰럽고 어디부터 소름이 끼칩니까? 폭력적으로 대화를 요청하는 상대를 나쁜 뜻은 없었다는 이유로 변호하는 앞서 예로 든 말들은 이 중 어느 상황에나 쓰일 수 있고 어느 경우에든 당신을 올가맬 겁니다. 이를 분명히 인지하지 못하면 당신은 계속 이해해주고 져주고 받아줘야 할 겁니다. 마치 그것이 온전히 당신의 선택인 양 말이죠. 비탈은 가로막을 수 있다. 목숨이 위험한 순간엔 참는 게 방법일 겁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대항했다가는 흉흉한 세상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합정동의 카페에서 우리는 그렇게 여럿이었는데도 꽤 무서웠습니다. 낯선 사람이었고 전혀 말이 통하지 않았고 태도가 노골적으로 위압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혼자였거나 둘이었다면 기분을 거스르지 않으려 참고 장단을 맞추며 이야기를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참기만 하면 모든 상황에서 안전할까요? 지구지역 행동 네트워크의 간담회에서 들은 권수정 선생님의 말씀을 인용하면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는 반복적으로 같은 일을 당하기도 하고 한 명의 가해자가 여러 명의 피해자를 낳기도 합니다. 노동운동계에서 오래 일하신 선생님은 그 많은 가해자가 저마다의 직장에서 하는 행동이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다며 마치 가해자 매뉴얼이 있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직장 내 성폭력 비율은 아주 높은데도 피해자가 신고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신고 사실이 알려지는 게 피해자의 불이익으로 직결되며 2차 가해도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2차 가해는 사실 대단한 게 아니라 다음과 같은 말입니다. 피해자가 대응하려고 할 때 진심으로 걱정해서 만류하는 주변의 말입니다. 속상한 거 아는데 그냥 무시해. 너만 손해야. 그냥 네가 참아. 그냥 좋게 넘어가. 어떤 이유에서 하는 말이든 피해자의 목소리를 가로막는 말입니다. 일 키워서 좋을 거 없잖아. 설마 그런 일이 진짜 있었다고? 알려져서 너한테 좋을 게 없는데 왜 네 쪽에서 말을 꺼내? 네가 그런다고 뭐가 바뀔 것 같니?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피해자가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끔 하는 협박입니다. 너 얘기하면 어떻게 될지 뻔한 거 알지? 네가 얘기한다고 누가 들어줄 것 같아? 선의에서 하는 말도 있고 악의적인 협박도 있지만 말의 내용은 결국 비슷합니다. 이런 말들은 나를 사랑하는 지인의 걱정일 수도 있고 가해자에 동조하는 이들의 압력일 수도 있지만 효과는 같습니다. 피해자는 피해를 적시한 순간 집중 공격을 받습니다. 요는 피해를 드러내봐야 내게 좋을 게 없으니 참지 요는 피해를 드러내봐야 내게 좋을 게 없으니 참지 그러냐는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의 입을 다물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번 권수정 선생님의 말을 인용하자면 직장 내 성폭력은 이 일이 알려지지 않았으리라는 확신이 있을 때만 생긴다고 합니다. 낯선 이가 나를 습격하는 상황만 사건일까요? 대학원 랩에서는 성추행을 당한 학생이 짐을 싸서 나가야 하고 동아리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피해자가 동아리 방에 더 이상 나타나지 못하게 됩니다. 직장에서도 성폭력을 당한 직원이 일을 그만두거나 다른 부실을 빌려 해고당합니다. 당신은 아마 이런 일의 당사자이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주변에서 듣고 보았을 겁니다. 환경과 집단이 달라도 사건 이후의 추이가 비슷한 게 우연은 아닐 겁니다. 피해자를 손쉽게 절취할 수 있을 때, 그리고 그 목소리를 쉽게 무시할 수 있을 때 피해가 일어나고 반복됩니다. 이때 피해자가 된 것은 신체적 힘도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권력 면에서 약자이기 때문일 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대화와 살인이 같은 비탈에 놓여 있고 용기를 낸 목소리조차 묻히기 십상이라면요. 그러나 거꾸로 생각하면 이는 피해 상황을 막을 방법이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즉, 가해자가 피해자의 목소리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이 입을 열고 당신의 목소리가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된다면 사건 이후 가해자와 피해자가 겪게 되는 상황이 지금과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초반에 뭘 또 이렇게까지 해도 된다는 힘주어 말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왜 이렇게 예민해? 라는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말의 힘이 꽤 크더라는 말도 그래서입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그런대로 대수롭지 않은 말에 큰 힘에 압도되기 쉽지만 당신을 지킬 수 있는 건 오로지 당신의 목소리 혹은 당신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는 타인의 목소리일 뿐입니다. 대화에서의 권리 침해와 살해, 폭력 같은 신체적 침해는 다르지만 비슷하게 작동합니다. 당신이 불쾌함을 분명하게 느꼈을 때 참을 만하다며 넘기지 않고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 습관은 당신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정말로 위협이 되는 침해에 맞닥뜨리는 만일의 순간에 도움이 됩니다. 만일의 순간을 위해서는 한 사람분의 목소리를 내는 연습이 필요하고 동시에 다른 이가 낸 목소리가 많은 것을 감수한 용기임을 이해하고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각자가 원치 않는 상황에 단호하게 행동하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목소리를 내야만 할 때 정작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입을 떼본 적 없이는 막상 필요한 상황에 말이 안 나온다는 건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문법책을 분명 다 외웠는데 외국인을 만나면 얼어붙어 버리지 않습니까? 각자가 각자의 피해에 제대로 대처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서로의 노력을 이해하고 존중받기만 해도 분명히 존재했던 폭력과 피해자의 경험을 쉽사리 깔아뭉갤 수 없게 됩니다. 단호한 태도를 갖추면 비탈을 따라 내려오는 눈덩이 중 어떤 것들은 막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살다 보면 절대로 막을 수 없는 눈사태를 만나게 되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가능한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많은 사람이 비탈에 서서 눈덩이를 막다 보면 어떤 눈덩이도 내려올 수 없게 비탈 그 자체가 막히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예쁜 헛소리가 제일 위험하다. 단호한 태도를 강조하는 데에는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여자 주제에 어디 평등을 논해? 라는 발언은 차라리 노골적이라 대응하기 쉽습니다. 남혐은 뚱뚱하고 못생긴 애들만 하는 거 아니냐? 라고 빈정거리는 내용 없는 말에는 아, 그래서 네가 여혐하는구나? 라고 대충 대꾸하면 그만입니다.
확실히 기분이 나쁘고 열심히 설명해줄 이유가 없음을 바로 알 수 있으니까요. 카페의 아저씨는 세 마디 만에 본색이 드러났으니 그나마 쉽습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게 있습니다. 바로 예쁜 말씨로 하나마나 한 소리를 하는 사람입니다. 제일 위험한 게 바로 이런 예쁜 소리입니다. 이 사람들 말을 참 점잖고 멋지게 합니다. 관용과 사랑을 베풀어서 우리 모두 더 나은 사회를 이룩해야 한다. 이렇게 갈등을 일으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남성과 여성 똑같이 책임이 있다. 그래, 남녀 둘 다 인정하고 갈등을 더 이상 일으키지 말자. 여성은 원래 평화로운 존재다. 이렇게 화를 낼 일이 아니라 이왕이면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페미니즘이라는 극단적인 말 대신 양성평등으로. 책임도 좀 지는 것 같고 어쨌거나 평등으로 가자는 말이고 귀를 거스르지도 않고 이성적으로 말씨마저 예쁩니다. 이 중 일부는 아까 말한 구구단체 회원이 강남역에 써들고 온 피켓 문구였는데 기존의 이미지와는 달리 점잖기도 하고 민주주의의 본보기처럼 느껴집니다. 이들은 참 점잖고 느긋합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친 쪽이 붕괴하면 타이르기도 합니다.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중용을 지키며 긍정적이고 사회에 보탬이 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비슷한 예는 더 있습니다. 외모지상주의가 심한 한국 사회의 문제를 진단하겠다면서 외모지상주의가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왕이면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는 게 건강에도 좋지 외모지상주의가 심한 한국 사회의 문제를 진단하겠다면서 외모지상주의가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왕이면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는 게 건강에도 좋지. 학교폭력 당사자에게 아무리 그래도 친구인데 친하게 지내는 게 좋지. 청년 실업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대학생이 무급 인턴이라도 이력서를 한 줄 채워보겠다는데 굳이 거기에다 한마디 하기를 그래도 다 네 실력 쌓는 거고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니 좋지. 가사 분담에 무책임했으면서 내 덕에 요리 실력이 늘게 된 거니까 고맙게 생각해. 간단히 말하자면 눈치가 없는 겁니다. 눈치 없이 혼자 느긋한 이유는 달리 없습니다. 느긋해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느긋한 채로 살 수 있는 쪽과 그렇지 못한 쪽에 정해져 있어서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는 본인이 팔자가 좋다는 걸 드러내지 않는 게 예의입니다. 때로는 자신이 왜 느긋할 수 있는지는 돌아보지 않은 채 우리 사회의 기본값을 싸그리 무시하는 이들의 주장은 이율배반적이기까지 합니다. 헬조선이라는 과격한 단어 대신 온건한 말을 쓰자는 말에는 격하게 반발하던 이도 동시에 다른 상황에서는 아니 좋게 대화로 풀어가면 되지 뭘 그렇게 화를 내? 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온건한 헛소리는 겉보기에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평화로워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인간의 안간힘을 쓰는 쪽을 나쁜 사람으로 만듭니다. 힘을 가지고 있는 편에 섰기 때문에 소리 지르지 않아도 원하는 것을 취할 수 있는 자신들의 상황에 대한 일말의 성찰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집안에서 엄마는 자주 소리를 지르는데 아빠는 온화하게 엄마의 화를 잠재우는 역할을 맡는다면 엄마가 나쁜 사람, 아빠가 착한 사람일까요? 엄마는 분노가 쌓일 수밖에 없고 아빠는 분노할 필요가 없는 상황인 건 아닐까요? 이런 집에서 자식들은 엄마 왜 그렇게 열을 내? 화내지 말고 좋게 해결하자 라고 엄마에게 애정 어린 부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방금 그런 말을 한 자식은 경기가 어려워도 청년들이 패기를 가지고 열심히 하면 된다는 교수의 말에 분노합니다. 청년들이 열심히만 한다고 해결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상황은 비슷합니다. 자식과 교수의 말 자체에는 잘못된 게 없습니다. 가정의 평화, 청년의 패기라는 가치는 아름답고 이때 분노하는 사람들이 좋게 넘어가면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누군가가 좋게 넘어가자며 분노하는 이들을 온화하게 타일를 수 있는 것은 그가 분노할 필요가 없는 기득권이기 때문일 뿐입니다. 기득권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에게 기득권이 설파하는 아름다운 의도는 무의미하며 그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분노할 수 있다는 것을 좀 깨닫고 예쁜 헛소리는 넣어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의도는 좋고 아름다울지언정
기득권의 맥락에서만 가능한 많은 말이 별 여과 없이 매체에 실리고 또 한 번 파급력을 갖습니다. 문제없어 보이거나 듣기 좋은 말이 오히려 위험한 이유는 이겁니다. 차라리 무식함이 명확히 드러나는 말은 누구나 피합니다. 여자는 똑똑하면 안 된다. 물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여전히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사람은 요즘 같은 세상에서 곧바로 차별주의자로 낙인 찍히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학식 있고 교양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성찰 없이 뱉은 말은 말 자체에 별 문제가 없어 보이고 나아가 바람직한 사회상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의 불균형에 힘을 실어주는데 일조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건 청년들이 상처를 딛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응원하는 바람직한 의도의 말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말은 왜 아프면 환자지 뭔 청춘이냐는 빈정거림을 낳았던가요? 아마 당신은 이 말이 왜 문제적인지 예를 들지 않았더라도 알고 있을 겁니다. 이런 헛소리가 당연한 듯 받아들여지고 하나의 근거가 되면 사적인 대화에서 당신의 경험을 부인하는 좋은 지형분이 됩니다. 그리고 느긋한 쪽은 왜 본인만 느긋할 수 있는지 일말의 성찰도 하지 않은 채 결국 분통을 터뜨린 당신의 교양 없음을 지적할 겁니다. 감정적이고 예민하고 논리 없는 쪽은 당신이 되겠죠.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쪽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일깨우려면 이런 예쁜 헛소리에도 분명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다행히 단호함은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단호하게 행동하는 쪽이 아직도 여러 가지를 감수해야 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들이 모인 덕에 여자가 똑똑하면 안 된다는 말이 사석에서 나오면 요즘 그런 말 하면 큰일 나 라는 한마디가 조롱이라도 따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갈 길은 멀었고 오늘도 망발 퍼레이드가 한창입니다. 그래도 성폭력 자살 사건을 보도하면서 수치스러운 삶 대신 죽음을 택한 여고생의 자결은 정조관념이 희박한 우리 세대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멘트가 방송을 타던 때가 불과 20년 전임을 생각해보면 큰 진전입니다. 요즘 그런 말을 하면 큰일 난다는 말에 문제 제기를 하는 예민한 여성을 은근히 조롱하는 저희가 담겼다는 걸 모르지 않지만 어쨌든 공중파에서 저런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올 수 없으니 변화는 있었습니다. 눈치가 없다면 키워야 합니다. 어떻게 키울지는 없는 쪽이 스스로 고민해 봐야겠죠. 최근의 상황으로 짐작해 보는 건데 그들은 아마 눈치를 키울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눈치를 볼 필요를 느끼지 못했을 뿐 당신의 무엇도 당연하지 않다. 물론 하나마나한 말을 듣고 싶다는 사람을 말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당부했듯 둘 중 하나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를 택했다면 그에 따르는 책임까지 져야 합니다. 눈치 없이 굴고 싶다면 재수없다는 욕을 감수해야 하고 재수없다는 욕을 듣기 싫다면 눈치껏 행동해야 합니다. 인정을 원한다면 인정받을 만한 소리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혹시 아직도 꼭 그렇게 나를 세우고 성대결로 가야 하는가 라는 의문이 든다면 앞에 꼭지를 다시 읽고 오시면 됩니다. 물론 대립이 아닌 화합으로 이르는 결말은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사회의 기본값이 여성의 선택지를 제한하는 쪽에 맞추어져 있을 경우 다른 선택지를 확보하는 일이 더 시급합니다. 청년들에게 열정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라고 독려하는 팔자 좋은 태도를 취하기 이전에 청년의 열정에만 기대게 된 현 상황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상대를 사랑으로 포용하고 이해하기를 강요받아온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미명으로 포장된 사랑이 아니라 설득하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자유입니다. 여성에게는 상대를 이해시키거나 포용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자유, 나아가 상대가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을 때 손을 잡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택지에 대한 사회적 존중은 정말로 미미합니다. 눈치 없다는 소리가 듣기 싫다면 성대결이 아닌 화합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소리를 하기 전에 여성의 선택지를 사실상 박탈하고 인내와 수용을 여성의 당연한 속성인 양 착취해온 현실부터 직시해야 합니다. 여성들에게 실제로 어떤 선택지가 있으며 각 선택지가 현실적으로 얼만큼 실현 가능한지에 집중해야
그 다음 논의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강남역 10번 출구에 모인 여성들의 목소리를 남성이 들어보자고 결정했다고 할지라도 여성은 그 결정에 감동하고 고마워하며 남성을 사랑으로 환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랫동안 제대로 귀 기울이지 않았으며 이제와 듣기로 결정만 하고 여전히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는 상대에게 여성이 등을 돌릴 수도 있는 겁니다. 화합으로 나아가고 싶다면 오랫동안 귀를 닫고 있었던 이들 쪽에서 들어보자는 결정을 하는 것 이상의 노력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강남역에 모인 여성이 충분히 설득적인 어도를 취하지 않고 남성에게 더 친절하게 설명하지 않고 온화하게 참고 이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전히 비난받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목소리가 터져나온 것은 남성을 설득하고 포용해 이해로 나아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견디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설득이 이루어진다면야 좋지만 여성의 목소리가 기득권자인 남성을 이해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생각부터가 오만한 발상입니다. 여성의 목소리와 행동은 온전한 주체가 되고자 하는 몸부림이지 다른 주체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오독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당신이 당연하게 상대를 설득해야 하고 그때의 어조는 당연히 온화하고 이성적이어야 하고 상대가 당신의 말을 듣는 신용을 하면 당신은 그에게 감사하고 그를 받아들여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권리를 얻기 위해 목소리를 냈을 뿐 당신에게 상대를 설득할 의무는 없습니다. 상대를 사랑으로 감싸야 할 의무는 더더욱 없습니다. 당신은 상대가 내민 손을 잡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이 내킬 때에만 행동해야 합니다. 그런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이가 너무도 많은 상황이기에 상대가 당신에게 기대하고 바라는 그 무엇도 당연하지 않음을 더욱 강조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면 당신에게는 대화할 의무가 없습니다. 아무리 상대가 나름의 성의를 보인다고 해도 원치 않으면 대화를 거절할 수 있다는 건 저도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네가 나를 무시해? 가 요즘 너무 자주 들립니다. 약자의 어쩔 수 없는 호의가 이미 의무가 되어 나의 선택이 의사표시가 아닌 의무불이행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나를 침해하지 말라는 선언은 무시가 아닙니다. 상대가 무례하다면 당연히 분별할 자유가 있습니다. 상대가 무례하지 않았던들 대화에 응할지는 당신의 의사와 여력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화 중에 상대가 이해하려는 노력을 보였다 한들 당신이 감동하지 않은 한 굳이 감동을 표현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대화에서 상대의 주장이 미흡했다면 당연히 그 주장을 인정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가 구애를 열심히 했다고 사귀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상대가 보기 드물게 착한 청년이라고 해서 그것만으로 상대를 받아줄 이유는 없습니다. 사귄다고 해도 스킨십을 거절할 자유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결혼 상대가 엉망진창으로 행동하다가 모처럼 개심을 했던들 결혼 관계를 얼마든지 박차고 나와도 됩니다. 모든 비난은 오랫동안 관계를 망쳐온 쪽에 쏟아져야 마땅합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여자들이 받아주지 않았다, 친절하게 대하지 않았다, 나를 떠났다와 같은 이유로 자신이 받아야 할 비난을 여자들에게 돌려왔습니다. 이들은 이제 비난에서 좀 덜 자유로워져도 됩니다. 당신이 돌연 나는 당신과 대화할 의무가 없고 대화하지 않기를 선택할 수 있다고 분연히 일어나면 그건 너무 당연한 말이기 때문에 누가 뭐래? 라는 반응이 돌아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상대가 우리에게 기대한 바를 선택해주지 않았을 때 우리는 나쁜 년이라 비난받고 심하면 죽습니다. 여성을 죽이는 이유 중에 나의 구애를 받아주지 않아서나 나를 무시해서가 들어있는 건 실제 그들이 여성을 선택의 주체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이렇게나 단호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건 좋은 건데 괜한 짓을 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이해와 인내와 배려라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게 한쪽에 부과되어 있어서 다른 선택을 할 여지가 아예 없거나 온전한 나의 호의로 인내하기로 결정했다 하더라도
당연하게 치부될 뿐인 현재의 불균형을 더 이상 참고 넘어가지 않으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우선 당신에 대한 예의를 갖추지 않는 상대와는 대화를 정확히 거절할 자유를 확보해야 합니다. 자연히 확보되지 않으니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주 잊는다. 여전히 때가 어느 때인데 거절할 자유를 운운하나 싶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때가 어느 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이 한 가지를 깜빡합니다. 당신에게도 의사가 있다는 뻔한 사실 말입니다. 당신과 함께 무언가를 하고자 할 때는 당신의 의사를 물어야 한다는 놓치기 영 힘든 것 같은 사실을 놓쳐놓고서는 거절이라도 당하면 깜짝 놀랍니다. 당신이 원해서 혹은 원하지 않아서 라는 명백한 답을 두고도 당신의 언행을 이해하기 위해 다른 설명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 정도면 괜찮은데 왜 페미니즘 해? 쟤 저러는 거 보면 남자한테 상처를 받았나 봐. 진한 립스틱 바르면 남자들이 무섭다고 안 좋아해. 너 그러다 시집 못 간다? 걔 정도면 착한데 왜 안 받아줘? 왜 헤어져? 딴 여자 생겼대? 내가 부족한 게 뭐라고 나를 안 만나? 너무 똑똑해야 소용없어. 저 교수도 결혼 못하잖아. 싫다고 말해도 사실 즐기는 거야. 농촌에서 택시기사에게 스토킹 당하는 여성에게 마을 주민이 노력이 가상하니 받아주라고 하고 5년 만에 본 여자 동창과 밥을 한 번 먹은 남자가 얘랑 잘 되면 29살에 결혼한다고 하고 경복궁역 근처에서 만난 아저씨 무리는 여름에 짧게 입는 거 그거 다 보라고 입는 거라고 합니다. 여성이 자신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선택할 수 있는 존재라는 의식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봄봄의 작가 김유정은 박록주가 자신의 구애를 거절하자 말합니다. 세상에 나이는 상관없으니 그렇다면 돈이겠구나. 이에 박록주는 내게 마음이 없는데 어쩌란 말이오? 라고 답했습니다. 요즘의 상황도 이때와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김유정의 미행과 협박을 제재할 제도적 방안이 아주 조금 생겼다 뿐이지 스토킹이 남녀간의 흔한 사랑 싸움이자 진정한 사나이의 열렬한 구애로 비치는 맥락은 건재합니다. 김유정과 박록주는 오늘도 너무 많습니다. 빨간 립스틱을 무서워하는 유약한 남성이 있다는 건 어쩌면 바르는 당신이 더 잘 알 텐데도 상대는 당신이 모를 줄 압니다. 상대와의 관계가 어떤가에 따라 친절히 알려주는 마음까지는 고맙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을 아주 아끼는 착한 상대의 조언일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어느 쪽이건 간에 주목할 점은 상대가 당신이 남자가 안 좋아할 걸 알았다면 그런 립스틱을 바를 리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당신이 원해서 무언가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 투성이인 세상에 살고 있다는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사실 위의 질문이나 조언은 모두 무의미합니다. 답은 내가 원해서, 내가 원하지 않아서일 뿐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름에는 당연히 더워서 짧게 입고 스토킹을 하는 택시기사는 싫어서 사귀지 않습니다. 교수는 어쩌면 결혼을 하기 싫어서 그렇게 똑똑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5년 만에 만난 동창들의 경우 여자 쪽은 결혼은커녕 상대와 밥을 또 먹을 생각조차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 당신의 목소리는 쉽게 부정되고 다른 이유가 더 큰 설득력을 얻습니다. 당신을 부정하고 곡해하고 넘겨짚고 확대 해석하는 행위는 때가 어느 때인데 멈출 줄을 모릅니다. 화정법 정도야 가볍게 응수하면 됩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인생에서의 중요한 선택도 같은 맥락에서 우스개로 치부됩니다. 얼씨구 결혼 안 한다는 애가 제일 먼저 간다? 는 시간이 지나면 쟤는 아무 남자도 거들떠보지 않았나 봐가 됩니다. 내가 이 삶을 원해서 선택했다는 해석이 설 자리는 아직 없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아무리 크게 내도 쉽게 묻힙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부정할 권리가 자신에게 있는 줄 아는 상대의 구애는 정확히 거절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상대는 당신에게 당신의 의사가 있다는 사실을 아주 쉽게 깜빡해버리고 당신의 거듭되는 거절에 억하심정만 키웁니다. 연정이 분노나 증오로 바뀌는 일을 이미 심심치 않게 보았습니다.
당신은 너무 고고한 척한다. 대체 얼마나 더 노력하기를 바라는 것이냐. 혈서를 쓰고 따라다니고 멋대로 선물을 안기고 결국 죽이려고 기다리다 실패하고 다음번에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이후 자신의 소설에 박록주와 연애를 했다는 내용을 멋지게 써넣은 김유정이 숱하게 거절당한 뒤 뱉은 말입니다. 단 하나의 대답이면 충분할 나의 선택은 아직도 속어법으로만 읽힙니다. 아무리 또박또박 말해도 안 들린다니 일부러라도 목소리를 키워야 합니다.